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부모 없는 년이라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이렇게 내니? 감히 내 금쪽 같은 손녀 앞에서 그딴 막말을 짓거리는 사돈년의 주둥이를 당장 찢어밟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더러운 상견례 상을 엎는 대신 테이블 아래서 벌벌 떨고 있는 내 손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쥐뿔도 없는 것들이 강남 빌딩 몇 채 믿고 유세를 떠는데 기가 차서 웃음밖에 안 나오더군요. 내 새끼가 왜 굽히고 살아? 가자. 나는 그 자리에서 다짐했습니다. 내일 아침 해가 뜨자마자 저 오만한 년의 콧대를 내 진짜 돈으로 짓밟아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이바구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그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몇 번이고 다듬었습니다. 오늘이 바로 내 하나뿐인 손녀 지은이의 상견례 날이었으니까요. 장롱 깊숙한 곳에서 10년도 더 된 짙은 회색 코트를 꺼내 입었습니다. 유행은 한참 지났지만 원단만큼은 이태리 최고급 캐시미어로 지은 옷입니다. 아는 사람 눈에만 보이는 귀한 옷이죠. 하지만 온몸을 큼지막한 로고가 박힌 명품으로 도배한 사람들 눈에는 그저 시장통 할머니가 아끼고 아껴 입고 나온 촌티나는 외출복으로 보였을 겁니다. 나는 그게 편했습니다. 진짜 부자는 굳이 옷으로 자기 값을 매기려 하지 않는 법이니까요. 지은이는 아침부터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넘기지 못하더군요. 할머니, 나 오늘 괜찮아? 너무 초라해 보이지 않아? 지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 지은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고 귀하다. 기죽지 마라. 내가 뭐가 부족해서 기를 죽어. 지은이는 내 말에 억지로 미소를 지어 보였지만 그 눈빛 속 불안감은 가시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마주할 자리가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심판대 같은 자리가 될 거라는 것을요. 약속 장소인 강남의 H호텔 중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화려한 샹들리에가 위압적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예약된 룸으로 들어서자 예비 사돈이라는 여자가 먼저 와 앉아 있더군요. 첫인상부터 숨이 턱 막혔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니, 머리카락 한 올, 손톱 끝 하나까지 돈 냄새를 풍기지 못해 안달이 난 사람 같았습니다.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가방을 의자 옆에 보란 듯이 올려두고 손가락마다 알굵은 보석 반지를 낀 모습이 마치 걸어다니는 보석상 같았습니다. 그녀는 들어오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치며 인사조차 제대로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고, 오셨어요? 차가 좀 막히던가요? 하긴 뭐 대중교통 타고 오시느라 고생하셨겠네. 비꼬는 말투가 역겨웠지만 나는 옅은 미소를 띠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내 새끼가 사랑한다는 남자 어머니니 최대한 예의를 갖추려 했습니다. 참자. 지은이를 봐서 참자. 속으로 수십 번 되뇌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부인. 처음 뵙겠습니다. 지은이 할미 되는 사람입니다. 내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지만 그 여자는 턱을 치켜든 채 내 인사를 씹어 삼켰습니다. 대신 옆에 앉은 자기 아들 준기를 쳐다보며 혀를 쯧쯧 찼습니다. 준기야, 물 좀 따라드려라. 목마르시겠다. 마치 동양 온 사람에게 물 한 잔 적선하라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예비 사위라는 준기놈도 가관이었습니다. 쭈뼛거리며 물병을 들긴 했는데 제 어미 눈치를 보느라 내 얼굴은 쳐다보지도 못하더군요. 네, 엄마. 준기가 내 앞에 물잔을 내려놓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아봤어야 했습니다.
이 녀석은 제 어미의 꼭두각시,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을요. 음식이 나오고 몇 마디 오가기도 전에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여자가 가방에서 최신형 태블릿 PC를 꺼내더니 화면을 휙휙 넘기며 내 쪽으로 들이밀더군요. 식사하기 전에 중요한 얘기부터 짚고 넘어가죠. 이거 보세요. 요즘 강남에서 웬만큼 산다 하는 지방끼리 결혼하려면 기본으로 하는 예단 리스트예요. 화면 속에는 입이 떡 벌어질 가격의 물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1,000만 원이 넘는 밍크 코트, 수천만 원짜리 악어 가죽 가방, 유명 작가의 가구, 심지어 외제차 모델명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내가 가만히 화면을 바라보고 있자 그녀가 한심하다는 듯 혀를 차며 말했습니다. 지은이 할머니, 이런 브랜드 들어는 보셨나 몰라? 시장에서 콩나물 값이나 깎으시던 분이 에르메스니 반클리프니 알 리가 있나? 우리 집안 수준에 맞추려면 이 정도는 해와야 며느리로 받아주죠. 지은이 형편 뻔한 거 아니까 내가 아주 최소한으로 추린 거예요. 최소한? 이게 최소한이라고? 내 입가에 어이없는 실소가 터져 나올 뻔했습니다.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짐짓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사부인 말씀이 좀 지나치신 것 같군요. 결혼은 아이들끼리 마음 맞아서 하는 거지 물건 사고 파는 거래가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우리 지은이 비록 부모는 없지만 제가 남부럽지 않게 어디 내놔도 부족함 없이 키운 아이입니다.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여자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니요? 지금 말장난하십니까? 솔직히 까놓고 말해서 부모도 없이 할머니 손에 컸으면 눈치라도 빨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쥐뿔도 없으면서 우리 준기랑 결혼하겠다고 덤비는 것 자체가 도둑놈 신보지. 솔직히 말해서 수준 안 맞아서 못 받아들이겠는데 우리 아들이 죽고 못 산다니 내가 선심 쓰는 거예요. 수준. 그래요, 수준이라. 내 가슴 속에서 차가운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나는 평생을 대한민국 금융가에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불리며 살아왔습니다. 내 이름 석자면 은행장들이 벌벌 떨고 내 도장 하나면 죽어가던 기업이 살아나기도 잘 나가던 기업이 공중분해되기도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이 호텔 하나쯤은 당장이라도 현찰로 인수할 수 있는 재력을 가지고도 손녀가 평범한 행복을 누리길 바라는 마음에 철저히 평범한 할머니로 살아왔습니다. 돈의 무게에 짓눌리지 않고 사람 냄새 맡으며 살게 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고작 강남 건물 몇 채 가진 졸부 따위가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위에 앉아서 운운하는 수준이라는 게 참으로 가짜났습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 여자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내 눈빛에 서린 냉기를 느꼈는지 그 여자가 움찔하더군요. 하지만 이내 기세를 올리며 더 크게 쏘아붙였습니다. 왜요? 틀린 말했습니까? 없는 집안이랑 엮이면 평생 피곤하다는데 내가 굳이 그 짐을 떠안아야겠어요? 억울하면 이 리스트대로 해오시던가 못하겠으면 조용히 떨어져 나가시던가.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고개만 푹 숙이고 있던 지은이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저 준기 씨 사랑해서 결혼하려는 거예요. 돈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희 할머니,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분 아니. 시끄러워. 그 여자가 식탁을 쾅 내리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물잔에 물이 출렁거려 식탁볼을 적셨습니다. 어디 어른이 말하는데 말대꾸야? 가정교육 못 받은 티를 이렇게 내니? 부모 없는 년이라 근본이 없다는 소리 안 들으려면 내가 알아서 기었어야지. 사랑? 사랑이 밥 먹여주니?
내가 우리 중기 꼬셔서 팔자 한번 고쳐보려는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본 없는 년. 그 말이 내 이성의 마지막 끈을 툭 하고 끊어 놓았습니다. 내 아들 내외가 사고로 먼저 가고 핏덩이 같은 지은이를 내 등에 업고 키웠습니다. 내 손톱이 다 빠지고 남들 쉴 때 일하고 남들 잘 때 공부하며 악착같이 키웠습니다. 돈은 차고 넘쳤지만 돈 자랑하는 법을 가르치기보다 사람 귀한 줄 아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의 바르고 심지 고든 아이로 키우기 위해 내가 쏟은 정성이 얼만데 감히 내년이 내 새끼의 근본을 논해? 나는 떨리는 목소리를 억누르며 옆에 앉은 예비 신랑놈을 쳐다봤습니다. 이 상황을 보고도 입도 뻥끗 안 하는 저놈의 속이 궁금했습니다. 자네도 그렇게 생각하나? 내 손녀가 근본 없는 아이인가? 자네 어머니 말이 맞다고 생각하나? 그놈 중기라는 놈이 곤란하다는 듯 머리를 극적이며 내 눈을 피하며 하는 소리가 가관이었습니다. 아니, 할머니, 엄마 말이 좀 거칠긴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차이가 나는 건 사실이고 지은이가 좀 더 노력해서 엄마한테 맞추면 되잖아요. 엄마가 건물주라 스트레스가 많아서 예민하신 거예요. 그냥 지은이가 한 번만 굽히고 들어가면 이놈은 글렀구나. 완전히 글러먹었구나. 내 새끼를 지켜줄 놈이 아니구나. 어미의 돈주머니만 바라보고 사는 마마보이. 딱 그 짝이구나. 사랑한다고 평생 지켜주겠다고 내 앞에서 무릎 꿇고 맹세했던 놈이 제 어미가 예비 신부를 근본 없는 년이라고 모욕하는데 거들고 앉아있다니. 지은이도 충격을 받았는지 중기를 쳐다보는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을 찍힌다는 게 이런 거겠죠.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낡았지만 꼿꼿하게 다려입은 내 코트 자락을 정리하며 서늘한 눈으로 그 여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참을 필요도 예의를 차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잘 들으시오. 서미자 씨, 처음으로 사부인이라는 호칭을 뺐습니다. 그 여자가 눈을 휘둥그레 뜨더군요. 내 손녀는 당신 같은 천박한 속물이 며느리로 들이기엔 너무나 과분한 아이야. 부모가 없어서 가정교육을 못 받아? 그래, 부모 없는 건 맞다. 하지만 교육은 내가 시켰어. 돈이면 다 되는 줄 아는 당신보다는 100배, 1000배는 더 인간답게 가르쳤다. 뭐요? 천박해? 이 늙은이가 노망이 났나? 여기가 어디라고 소리를 질러. 당장 경비 불러서 쫓아내기 전에 썩 꺼져. 그 여자가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져서 삿대질을 해댔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발자국 더 다가가 그녀의 눈을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내 눈빛에 담긴 살기에 그 여자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내 발로 나갈 테니 걱정 마시오. 그리고 똑똑히 기억해 두시오. 오늘 당신이 뱉은 그 말들 내일 아침이면 피눈물이 되어 당신 눈에서 쏟아지게 될 테니. 뭐? 피눈물? 아이고, 웃기고 있네. 땡전 한 푼 없는 주제에 자존심만 살아서는. 그래, 가라가. 다시는 내 아들 얼씬도 하지 마. 평생 그 모양 그 꼴로 살아봐라. 등 뒤에서 쏟아지는 그 여자의 악다구니를 뒤로하고 나는 지은이의 손목을 낚아채 호텔을 빠져나왔습니다. 중기놈이 지은아, 잠깐만 하고 따라오려 했지만 나는 뒤도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호텔 로비를 걸어 나오는 내내 지은이는 내 팔을 꼭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 따뜻한 눈물이 내 손등 위로 뚝뚝 떨어질 때마다 내 심장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너무 안일했습니다. 불을 숨기는 것이 미덕이라 생각했던 내 신념이 오히려
내 손녀를 상처 입히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할미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얌전하게만 키웠구나. 똥이 더러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똥은 치워버려야 한다는 걸 가르쳐 줬어야 했는데.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강남의 화려한 빌딩 숲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 수많은 건물들 중에 저 여자가 자랑하는 건물이 있다는 거지. 돈이 권력이고 인격이라는 그 더러운 세상에서 저 여자는 왕처럼 군림하고 있다는 거지. 집에 도착하자마자 지은이는 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오열했습니다. 방문 너머로 들려오는 그 서러운 울음소리가 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한 컵 들이켰습니다. 하지만 속이 시원해지기는커녕 뜨거운 불덩이가 식도를 타고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식탁에 앉아 멍하니 벽시계를 바라보았습니다. 똑딱 똑딱.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가는데 내 머릿속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선명해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서재라고 해봐야 낡은 책장과 책상 하나가 전부인 작은 방이지만 그곳은 나의 진짜 세상이 숨겨진 곳입니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 이중 잠금 장치를 풀고 가죽으로 된 다이어리와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쓰지만 나는 도청과 해킹의 위험 때문에 이 구형폰을 고집해왔습니다. 내 모든 비밀 지시는 이 폰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니까요. 전원을 켜자 익숙한 로고가 떴습니다. 주소록을 열 필요도 없었습니다. 내 손가락은 이미 단축번호 1번을 누르고 있었으니까요. 뚜루루, 뚜루루. 신호음이 채 두 번도 울리기 전에 묵직하고 차분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 오랜 비서이자 현재 내 자산을 위탁 관리하는 투자회사의 대표 김 실장입니다. 네, 회장님.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실장은 언제나 그랬듯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침착하게 받았습니다. 김 비서, 나다. 평소와 다름없는 낮은 톤이었지만 김 비서는 단번에 내 목소리에 서린 기류를 읽어낸 모양이었습니다. 30년을 내 수족처럼 일해온 사람이니까요. 목소리가 좋지 않으십니다. 오늘 손녀분 상견례는 잘 다녀오셨습니까? 상견례. 그 단어가 나오자마자 다시금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는 책상 위에 놓인 달력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 날짜 11월 26일. 빨간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우연치고는 참 기막힌 타이밍이었습니다. 신이 내게 복수의 기회를 주려고 작정한 날 같았습니다. 김 비서, 내일 만기 돌아오는 대출건들 중에 강남 JNU 빌딩 소유주 섬이자 C건이 있지? 잠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섬이자 씨, 내일 3건의 대출 만기가 도래합니다. 총액 150억 원 규모이고 우리 계열사인 한성저축은행과 투자사 자금이 섞여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연장 승인이 날 예정이었습니다만 혹시 무슨 문제라도 있으십니까? 역시 내 기억이 맞았습니다. 섬이자 그 여자는 자기 건물이 누구 돈으로 지탱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날뛰었던 겁니다. 제 목숨줄을 쥐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 사람 앞에서 수준 운운하며 지저댔던 겁니다. 나는 입꼬리를 비틀어 올렸습니다. 거울이 있었다면 아마 악마 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을 겁니다. 통상적인 건 없어. 규정대로, 아니 규정보다 더 엄격하게 심사해. 네, 그 말씀은 전액 회수해. 연장 불가 통보하고 당장 내일 정오까지 상환하지 않으면 바로 경매 절차 밟겠다고 통지서 보내.
김 비서가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갑작스러운 전액 회수는 시장에 파장이 클 수 있습니다. 서미자 씨 측에서 반발할 명분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자금 회수라고 하면 금융당국 민원감이 될 수도. 명분? 그 여자가 내 손녀에게 했던 말이 명분이야. 내가 말을 끊고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그 여자가 그러더군. 수준이 안 맞는다고. 감히 내 자금 쓸 수준이 안 되는 사람한테 돈을 빌려줬더군. 부실 징후가 포착됐다고 해. 품위 손상, 신용 리스크, 주변 상권 가치 하락, 뭐든 갖다 붙여. 그리고 제1금융권 쪽 내 라인들 다 가동해. 서미자 씨 자금 사정 안 좋다는 소문 쫙 뿌리고 그쪽에서도 동시에 자금 회수 들어오게 만들어. 내 목소리는 점점 낮아졌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더 짙어졌습니다. 그 여자 숨구멍 단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다 막아버려. 내일 해지기 전에 강남 바닥에서 서미자 이름 석자가 지워지게 만들어. 알겠나? 수화기 너머에서 김 비서의 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알 겁니다. 내가 한번 결심하면 절대 뒤집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내 손녀를 건드린 자가 어떤 말로를 겪게 되는지 그는 과거에도 몇 번 본 적이 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즉시 금융권 네트워크 가동하고 내일 아침 9시 은행 문 열자마자 통보하겠습니다. 서미자 씨 내일 점심도 못 넘기고 제 발로 찾아올 겁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강남의 화려한 야경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저 불빛 어딘가에서 서미자는 오늘도 샴페인을 터뜨리며 희희낙낙하고 있겠지요. 콧노래를 부르며 내일 더 부자가 될 꿈을 꾸고 있을 겁니다. 아들을 좋은 혼처가 아닌 돈 많은 혼처에 팔아넘길 궁리를 하면서요. 꿈 깨라 서미자. 내일 아침 내가 눈 떴을 때 마주할 세상은 천국이 아니라 지옥일 테니까. 내가 그토록 자랑하던 그 돈다발이 사실은 불쏘시개에 불과했다는 걸 깨닫게 해주마. 나는 밤바람을 맞으며 나직이 음조렸습니다. 전쟁은 이제 시작이다. 날이 밝았습니다. 하지만 내 집의 공기는 여전히 어제 그 호텔 로비의 차가운 바닥처럼 서늘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옆방에서 밤새도록 끄끄거리며 울음을 삼키던 지은이의 소리가 멈춘 것은 새벽녘이 다 되어서였습니다. 내 새끼가 우는데 잠이 올 리가 있나요? 나는 부엌 식탁에 앉아 어둠이 서서히 물러가고 창밖이 푸르스름하게 변해가는 것을 멍하니 지켜보았습니다. 아침 7시 나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쌀을 씻었습니다. 속이 문드러져도 산 사람은 살아야 하고 울다 지친 내 새끼 빈속을 달래주려면 따뜻한 국이라도 끓여야 했으니까요. 도마 위에서 북어를 두드리는 방망이질 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마치 서미자 그 여자의 뒤통수를 내려치는 것 같아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할머니. 부스스한 모습으로 방문을 열고 나온 지은이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퉁퉁 부어오른 눈두덩이, 다 터진 입술, 핏기 하나 없는 얼굴. 금방이라도 바스라질 것 같은 그 위태로운 모습을 보니 억장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어났냐? 와서 국 한술 떠라. 먹어야 기운을 차리지. 나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 밥상을 차렸습니다. 지은이는 식탁 의자에 힘없이 주저앉더니 숟가락을 들 생각도 하지 않고 멍하니 국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할머니, 나 때문에. 할머니가 그런 모욕을 당하고 또 그 소리입니다. 어제부터 수백 번도 더한 소리. 그만해라. 내 잘못 아니라고 몇 번을 말해. 똥 밟은 거다. 살다 보면 피하고 싶어도 밟게 되는 더러운 똥.
딱 그거 밟은 셈 치면 돼. 그때였습니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이른 아침부터 현관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지은이가 화들짝 놀라 어깨를 움츠렸습니다. 이 시간에 찾아올 사람이 없는데 누굴까? 택배도 아니고 경비실도 아니고. 나는 행주로 손을 닦으며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가득 비친 그 멍청한 얼굴. 최준기, 그놈이었습니다. 어제 그 난리를 치고도 제 발로 여길 찾아왔더군요. 누구세요? 지은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신경 쓰지 마라. 잡상인이다. 나는 무시하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문을 쾅쾅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안에 있는 거 다 알아. 문 좀 열어봐. 나야, 준기. 지은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흔들리는 눈동자. 아직도 저놈에 대한 미련이 남은 걸까요? 아니면 그저 놀란 걸까요? 지은이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현관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나는 그런 지은이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앉아 있어라. 내가 나간다. 하지만 할머니, 내 말 들어. 저런 놈하고 말 섞을 필요 없다. 할미가 알아서 처리할 테니까 넌 밥이나 먹어. 나는 단호하게 지은이를 돌려세우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쾅쾅거리는 소음이 거슬렸습니다. 문을 벌컥 열자 중기놈이 문틀을 잡고 헐떡거리고 있더군요. 꼴을 보니 밤새 술이라도 퍼마셨는지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명품 양복은 구겨질 대로 구겨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니, 저기. 지은이 좀 만나게 해주세요. 놈은 나를 보자마자 다짜고짜 지은이부터 찾았습니다. 어제 나를 보던 그 경멸 어린 눈빛은 어디 가고 지금은 똥마린 강아지처럼 안절부절 못하는 꼴이라니.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와? 당장 안 꺼져? 내가 싸늘하게 일갈하자 중기놈이 억울하다는 듯이 징징거렸습니다. 아니, 할머니. 지금 화내실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심각하다고요. 상황? 무슨 상황? 엄마가요. 진짜로 다 끝내래요. 어제 집에 가서 엄마한테 엄청 혼났거든요. 엄마가 당장 파혼하라고 난리도 아니에요. 저 카드도 정지당하고 차 키도 뺏겼다고요.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습니다. 지금 지은이가 받은 상처는 안중에도 없고 지 카드 정지당한 게 세상 무너질 일이라는 듯 떠드는 저주둥이를 보십시오. 그래서 카드 정지당했으니 우리 보고 어쩌라고? 아니, 그러니까 지은이가 와서 빌어야죠. 저랑 같이 가서 엄마한테 무릎 꿇고 싹싹 빌면 엄마가 봐주실 수도 있어요. 예단 리스트, 그거 엄마가 자존심 때문에 그러시는 거니까 지은이가 최대한 맞춘다고 하고 할머니도 가서 사과드리고요. 네, 저 지금 차도 없어서 택시 타고 왔단 말이에요. 빨리요. 내 70평생 수많은 인간군상을 봐왔지만 이렇게 속이 텅 빈 강정 같은 놈은 처음 봤습니다. 이놈은 뇌가 없는 걸까요? 아니면 양심이 없는 걸까요? 지은이가 이딴 놈을 사랑했다고 지난 3년을 바쳤다는 게 사무치게 억울했습니다. 나는 문 옆에 세워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이 미친놈이 아침부터 재수없게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내 어미한테 가서 빌어? 야, 이 썩을 놈아. 내 손녀가 왜 내 어미 같은 년한테 무릎을 꿇어? 짝! 빗자루로 놈의 등짝을 후려갈겼습니다. 중기놈이 악! 소리를 지르며 폴짝 뛰더군요. 아, 할머니 왜 때려요? 저는 우리 결혼시키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엄마가 건물주인데 엄마 말 거역했다가 저 상속 한 푼도 못 받으면 할머니가 책임질 거예요? 지은이 고생 안 시키려면 엄마 비위 맞춰야 한다고요. 상속? 건물주?
나는 빗자루질을 멈추고 놈을 노려보았습니다. 입가에 싸늘한 비소가 걸렸습니다. 그래, 내 어미가 대단한 건물주라서 너 같은 등신을 낳았구나. 잘 들어라, 최준기. 내가 믿는 그 건물, 내 어미가 자랑하는 그 돈. 그게 언제까지 내 것일 것 같으냐? 네, 그게 무슨 썩은 동아줄인 줄도 모르고 꽉 잡고 있는 꼴이 가엾어서 해주는 말이다. 당장 내 집 앞에서 꺼져. 한 번만 더 얼씬거리면 그땐 빗자루가 아니라 경찰을 부를 테니까. 나는 놈을 현관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밖에서 지은아, 지은아 나와봐. 너 진짜 이대로 끝낼 거야?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놈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인터폰 전원을 아예 꺼버렸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지은이가 식탁이 아닌 거실벽에 기대서서 멍하니 나를 보고 있었습니다. 다 들었겠지요. 저놈이 짓거린 그 천박한 소리를 토씨 하나 안 빼놓고 다 들었을 겁니다. 들었니? 나직하게 묻자 지은이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잘됐다. 차라리 잘됐어. 저런 놈인 줄 모르고 결혼했으면 너 평생 식모살이하며 눈물밥 말아먹고 살았을 게다. 조상님이 도우신 거야. 지은이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어제의 그 절망적인 눈물과는 조금 달라 보였습니다. 체념 그리고 인정. 놈의 밑바닥을 확인하고 난 뒤에 오는 허탈함 같은 것이었죠. 지은이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차라리 혼자 삭히게 두는 게 나을 것 같아 붙잡지 않았습니다. 거실 벽시계를 보았습니다. 오전 8시 55분. 이제 곧 은행문이 열릴 시간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돈이 깨어나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그리고 섬이자 그 여자의 지옥문이 열릴 시간. 나는 서재로 들어와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이지 폴더폰을 꺼내 들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냥을 앞둔 맹수의 흥분 같은 것이었죠. 구시 정각. 정확히 1초도 틀리지 않고 전화가 울렸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입니다. 수화기 넘어 김 비서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분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보고해. 네. 구시 정각부로 작전 개시했습니다. 한성저축은행 대출심사팀에서 방금 서미자 씨에게 통보 문자 발송했습니다. 대출 만기 연장 불가 및 금일 정오까지 전액 상환 독촉 통지서입니다. 반응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은행 전산망에 서미자 씨 명의의 계좌 조회 기록이 떴습니다. 문자를 확인하고 당황해서 자금 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해 보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실크 잠옷을 입고 우아하게 모닝커피를 마시고 있을 서미자. 핸드폰 진동 소리에 무심코 화면을 확인했겠지요. 그리고 눈을 의심했을 겁니다. 연장 불가, 전액 상환. 평생 들어본 적 없는 단어들이 붉은 경고등처럼 그녀의 망막을 때렸을 테니까요. 좋아. 제1금융권 쪽은 K은행, S은행 본점 기업금융센터장들에게 미리 언지를 줬습니다. JNU 빌딩의 자산 건전성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성저축은행이 자금을 급하게 빼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소문이 지금 여의도 증권가 찌라시를 타고 빠르게 돌고 있습니다. 김 비서의 일처리는 언제나 완벽합니다. 금융 바닥에서 소문은 실체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한 곳에서 돈을 뺀다는 소문이 돌면 다른 은행들도 덩달아 불안해져서 앞다퉈 돈을 회수하려 들기 마련이죠. 이걸 뱅크런이라고 하던가요? 서미자 개인을 상대로 한 뱅크런이 시작된 겁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10분 내로 한성저축은행 지점장에게 항해 전화가 갈 겁니다. 지점장은 회장님 지시대로 본사 심사팀의 결정이라 지점 권한 바뀌다라고 핑계를 댈 거고요. 그러면 서미자 씨는 제1금융권 대출을 알아보기 위해 주거래 은행으로 뛰어가겠지요. 하지만 거기서도 문전박대당하겠군. 그렇습니다. 이미 요주의 인물 리스트에 올라갔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 동안 서미자 씨가 겪게 될 일은 단순히 돈이 막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자신을 왕따시키는 듯한 공포일 겁니다. 통쾌했습니다.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부족합니다. 고작 이 정도로 내 손녀가 흘린 눈물을 갚을 순 없으니까요. 김비서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서미자 그 여자 건물 1층에 있는 명품 편집숍이랑 카페 그거 다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지? 네, 맞습니다. 본인 명의 사업자입니다. 거기 거래처들에도 손 좀 써. 물품 대금 결제일이 오늘 내일 하는 곳들 많을 텐데 전부 다 가압류 걸라고 해. 건물만 경매 넘어가는 걸로는 재미없어. 그 여자가 자랑하는 그 화려한 가게들에 압류 딱지가 덕지덕지 붙는 꼴을 봐야겠어. 잠시 침묵하던 김 비서가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정말이지 적으론 절대 만나고 싶지 않은 분이십니다. 알겠습니다. 거래처 사장들 매수해서 즉시 채권 추심 들어가게 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으려는 찰나 김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아, 그리고 회장님, 방금 현장 보고 들어왔습니다. 서미자 씨, 지금 택시 타고 한성저축은행 본점으로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머리도 못 감고 잠옷바람에 코트만 걸치고 나왔다네요. 아주 볼만하답니다.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 그 우아하신 강남 사모님이 잠옷바람으로 강남대로를 질주하신다? 팝콘이라도 튀겨서 구경 가야 하나 싶네. CCTV라도 확보해 드릴까요? 아니, 됐어. 내 눈으로 직접 볼 거야. 그 여자가 내 발밑에 기어와서 살려달라고 비는 꼴을. 계속 압박해. 숨 쉴 틈 주지 말고. 폴더폰을 닫고 나는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저 햇살 아래서 서미자는 지금쯤 등줄기에 식은 땀을 흘리며 바들바들 떨고 있겠지요. 어디 한번 뛰어봐라, 서미자. 내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넌 내 손바닥 아니야. 그때 닫혀있던 방문이 열리고 지은이가 나왔습니다. 옷을 갈아입었더군요. 아직 눈은 부어 있었지만 표정은 아까보다 한결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그래, 좀 괜찮냐? 나, 나갈 거야. 어딜? 중기 그놈 만나러 가는 거냐? 내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반찬했던 거 취소하고 회사 출근할 거야. 집에만 있으면 자꾸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아. 가서 일이라도 해야겠어. 나는 지은이에게 다가가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녀린 어깨가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그깟 놈 때문에 내 일상 망가뜨릴 필요 없다. 가서 보란듯이 일하고 맛있는 점심 사 먹고 그렇게 당당하게 지내. 기죽지 말고. 응, 다녀올게. 지은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나는 긴 숨을 토해냈습니다. 대견한 내 새끼.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할미가 더 독해져야지.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김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방금 서미자 씨가 한성저축은행 본점에 도착해서 난동을 피우고 있다는 보고입니다. 은행장 나오라며 소리를 지르고 창구 직원 멱살까지 잡으려다 청원경찰에게 제지당했다고 합니다.
상상이 되더군요.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하며 악을 쓰고 있을 그 여자의 모습이. 그래서 은행장은 뭐래? 당연히 부재 중이라고 돌려보냈죠. 서미자 씨, 지금 분을 못 이겨서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 중이라는데 경찰을 부를까요? 아니, 나도 구경거리 좀 되게. 사람들 핸드폰으로 동영상 좀 찍히게 놔둬. 강남 건물주 갑질녀의 최후 뭐 이런 제목으로 인터넷에 돌면 더 재밌겠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식어버린 북엇국을 냄비째 데웠습니다. 이제야 좀 배가 고파지더군요. 서미자 씨, 당신은 오늘 점심 굶어야겠네. 속이 타서 물 한 모금도 안 넘어갈 테니까. 나는 따뜻한 국물을 한 숟가락 떠먹으며 중얼거렸습니다. 맛있네. 아주 시원해. 지금쯤 서미자의 전화통에는 불이 나고 있을 겁니다. 여기저기 돈을 빌려보려 전화를 돌리겠지만 글쎄요. 내 지시가 떨어진 이상 대한민국 금융권에서 그녀에게 10원 한 장 빌려줄 곳은 없을 겁니다. 사채업자들, 강남 바닥 사채 시장 큰손들도 다 내 라인인데 누가 감히 박 회장이 찍은 먹잇감에 돈을 댑니까? 고립무원.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철저하게 고립된 채 서서히 말라 죽어가는 공포. 그게 바로 내가 그녀에게 내리는 형벌입니다. 오전 11시. 강남의 태양은 머리 꼭대기에서 뜨겁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미자의 세상은 이미 한겨울 눈보라 속이나 다름없었을 겁니다. 나는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김 비서가 실시간으로 보내오는 보고서들을 하나하나 씹어 삼키듯 읽어내려갔습니다. 활자 너머로 서미자의 거친 숨소리와 식은땀 냄새가 훅 끼쳐오는 듯 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서미자는 한성저축은행 본점 로비에서 청원경찰에게 끌려 나온 뒤 곧바로 택시를 잡아타고 K은행 강남지점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K은행은 그녀가 건물 매입 당시 제1금융권 대출을 일으켰던 주거래 은행 중 하나였지요. 평소 같으면 지점장이 버선발로 뛰어나와 VIP룸으로 모셨을 겁니다. 최고급 원두커피를 대접하며 사모님, 요즘 골프는 잘 되십니까? 하고 아부를 떨었겠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을 겁니다. 현장 보고를 토대로 재구성해 본 그녀의 오전은 이랬을 겁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고 잠옷 위에 급하게 걸친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그녀가 은행 문을 박차고 들어갑니다. 지점장 어딨어? 김 지점장 나오라고 해. 창구 직원들이 놀란 눈으로 쳐다봅니다. 평소에 우아한 서 회장님이 아니라 흡사광인 같은 몰골이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점장님, 지금 중요한 미팅 중이셔서. 미팅은 무슨 얼어 죽을 미팅. 내가 지금 10년 거래한 VIP인데 전화도 안 받고 문자도 씹어. 당장 나오라고 해. 그녀의 고함 소리에 안쪽 지점장실 문이 살짝 열렸다가 다시 닫힙니다. 김 지점장은 안에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나올 수 없었겠죠. 내 지시가 내려간 이상 서미자와 엮이는 순간 자신의 목이 날아간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니까요. 대신 부지점장이 난처한 표정으로 나와 그녀를 탕비실 구석으로 데려갑니다. 사모님,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객장에 다른 손님들도 계신데. 곤란? 내가 지금 곤란하게 생겼어. 한성저축은행 저 미친놈들이 갑자기 대출 회수한다고 난리잖아. 김 지점장한테 말해서 K은행에서 대환대출 좀 일으켜줘. 담보 확실하잖아. 내 건물 시세가 얼만데. 서미자는 떨리는 손으로 부지점장의 옷소매를 붙잡고 애원 반 협박 반으로 매달렸을 겁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겠죠. 사모님,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본점 심사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신용 등급에 리스크 경보가 떴습니다. 뭐? 리스크? 내가 무슨 리스크가 있어? 이 건물주 서미자야. 그게 금융가에 소문이 좀 안 좋게 돌아서요. 한성 쪽에서 자금 빼는 이유가 사모님 자금 흐름에 심각한 부실이 있어서라는 얘기가. 그래서 저희도 추가 대출은커녕 기존 대출금 중 일부를 조기 상환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서미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믿었던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니요. 이건 발등이 찍힌 게 아니라 발목이 잘려나간 겁니다. 제1금융권마저 등을 돌렸다는 건 이제 대한민국 제도권 금융 어디에서도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는 뜻이니까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은행을 나왔을 겁니다. 화려한 강남대로가 런웨이처럼 느껴지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지옥불 위를 걷는 기분이었겠죠. 오후 1시,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나는 밥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 통쾌한 복수국 자체가 내겐 최고의 만찬이었으니까요. 김 비서에게서 또 한 통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회장님, 2차 타격 지점인 명품 편집숍 라비앙과 카페 더 퀸, 현재 상황입니다. 사진 첨부합니다. 사진 속 풍경은 가관이었습니다. 서미자가 자신의 안목을 자랑하며 직접 운영하던 1층 편집숍 쇼윈도에 빨간 딱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가압류. 그 불길하고도 선명한 세 글자가 유리창을 도배하고 있더군요. 내가 매수한 거래처 사장들이 움직인 겁니다. 물품 대금, 인테리어 잔금, 식자재비. 평소 나중에 줄게. 내가 돈 떼먹을 사람이야? 하며 차일피일 미루던 그 빚들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가게 앞에는 빚쟁이들이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서미자 나와. 돈 없다면서 샤넬백은 신상으로 들고 다니더니 내 돈은 언제 갚을 거야. 건물주라고 유세 떨더니 꼴 좋다. 당장 돈 내놔. 고성방가가 오가고 지나가던 행인들이 혀를 차며 사진을 찍어대고 있었습니다. 서미자가 그토록 목숨처럼 여기던 체면과 품위가 길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30분, 내 낡은 폴더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김 비서가 아니었습니다. 저장되지 않은 번호였지만 나는 직감했습니다. 쥐구멍에도 벼뜰 날 없다더니 사방이 막힌 쥐가 결국 도간에 든 치즈라도 찾아 헤매는 꼴이구나. 나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거친 숨소리만 들려왔습니다. 마치 쫓기는 짐승의 숨소리 같았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내가 짐짓 모르는 척 다시 묻자 그제야 기어들어가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돈. 아니, 지은이 할머니 되시죠? 저중기 엄마예요. 목소리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제 그 쩌렁쩌렁하던 기세는 온데간데였고 다 죽어가는 노파의 목소리 같았습니다. 아, 서미자 씨요? 무슨 일입니까? 내 아들이 얼씬도 하지 말라고 해서 안 그래도 번호 지우려던 참이었는데 내 차가운 대꾸에 그녀가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오해가 좀 있었나 봐요. 제가 어제는 좀 과민해서. 저기, 혹시 지은이 옆에 있나요? 지은이는 출근했습니다. 할 말 있으면 나한테 하세요. 1분 드립니다. 아니, 그게. 저기 사돈 어른. 아니, 형님. 제가 진짜 급해서 그러는데 혹시 현금 좀 융통해 주실 수 있나 해서요. 제가 지금 일시적으로 자금이 좀 꼬여서 그런데 며칠만 쓰면 이자 쳐서 갚을게요. 지은이 예단비 미리 받는 셈 치고 기가 차서 헛웃음이 튀어나올 뻔했습니다.
이 여자는 아직도 상황 파악이 안 된 걸까요? 아니면 뇌가 돈에 절여져서 마비가 된 걸까요? 자기가 내 손녀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까맣게 잊은 걸까요? 아니면 내가 자기 돈줄을 끄는 장본인이라는 건 꿈에도 모른 채 그저 시장통에서 돈 좀 모았다는 할망구한테라도 손을 벌려보려는 걸까요? 어느 쪽이든 역겨웠습니다. 그리고 애처로웠습니다. 돈이요? 내가 되물었습니다. 네, 한 5억. 아니 3억이라도. 제가 건물 담보라도 써드릴게요. 지은이랑 준기 다시 잘 만나게 해줄 테니까 제발 좀. 이봐요, 서미자 씨. 나는 말을 끊고 싸늘하게 내뱉었습니다. 당신 어제 나한테 뭐라고 했지? 쥐뿔도 없는 주제에 수준 안 맞는다고 했지? 근본 없는 집안이랑 엮이기 싫다고 했지? 아니 그건 제가 말이 좀 헛나와서. 그리고 또 뭐라고 했더라? 돈 자랑의 끝이 어떤지 똑똑히 보라고 했었나? 아, 그건 내가 한 말이었지. 수학이 넘어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미자의 숨소리가 멈춘 듯 했습니다. 무언가 이상함을 감지한 거겠죠. 그저 돈 없는 노인네인 줄 알았던 내가 너무나 침착하고 당당하게 심지어 비웃음 섞인 목소리로 자기를 대하고 있으니까요. 당신이 자랑하던 그 건물들, 대출 만기가 오늘이라지? 은행에서 다 거절당했다며? 아, 아니, 그걸 어떻게 해. 세상 좁아요, 서미자 씨. 당신이 내 손녀 눈에서 피눈물 뽑을 땐 세상 무서운 줄 몰랐겠지. 이제 좀 알겠어? 돈줄 막히고 사람 끊기고 길바닥에 나앉을 위기가 닥치니까 정신이 좀 들어? 당신 대체 뭐야? 어떻게 내 사정을 다 알고 있어? 서미자의 목소리가 공포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눈치를 챈 걸까요? 아니요, 아직은 모를 겁니다. 설마 하겠죠. 설마 그 촌티 나는 할망구가 이 모든 판을 짠 설계자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할 겁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주워들었나 보다 생각하겠죠. 나 지은이 할미야. 시장통에서 생선 팔던 박씨. 근데 말이야, 내가 생선 대가리 치면서 배운 게 하나 있어. 썩은 생선은 빨리 버려야지. 아깝다고 놔두면 멀쩡한 생선까지 다 썩게 만든다는 거야.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당신이 지금 썩은 생선꼴이야. 온 동네 파리떼가 꼬이고 냄새가 진동을 하지. 그런 꼴로 감히 누구한테 손을 벌려? 내 손녀 팔아서 돈 구걸하러 전화했어? 꿈깨. 당신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도 없어. 아, 소금은 좀 있는데 뿌려줄까? 아, 이 늙은 년이 진짜. 너 두고 봐. 내가 이대로 무너질 것 같아? 나 서미자야. 강남 건물주라고. 서미자가 비명을 지르며 발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허세였습니다. 이미 무너져 내린 멘탈을 간신히 부여잡고 지르는 단말마에 불과했지요. 그래, 두고 볼게. 아주 재밌게 보고 있어. 내일 아침 내 그 자랑스러운 건물에 경매개시 결정문 딱지가 붙는 꼴. 내가 두 눈 똑바로 뜨고 지켜볼 테니까 기대해. 나는 가차없이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희열 때문이었습니다. 40년 전 돈이 없어서 내 가족을 지키지 못했던 그 무력감이 지금 이 순간 완벽하게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힘입니다. 이것이 돈의 맛입니다. 내 소중한 사람을 지키고 나를 짓밟으려던 자를 짓밟을 수 있는 힘. 나는 다시 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비서 고생했어. 서미자 반응 보니 아주 볼만하더군. 회장님과 통화하신 모양입니다. 방금 통화 종료 후 핸드폰을 집어 던지고 실신했다고 합니다.
지금 119 구급차 불렀답니다. 실신? 엄살도 심하군. 병원에 입원하면 병원비 압류도 걸어. 특실은 꿈도 못 꾸게 하고 6인실도 감지덕지하게 만들어. 알겠습니다. 아, 그리고 준기 씨 말입니다. 아까 집 앞에 찾아왔었다고 하셨죠? 그래. 싹수 노란 놈. 그 친구도 지금 멘붕 상태입니다. 어미가 쓰러지니까 병원 따라갔다가 병원 원무과에서 카드 결제 거부당해서 망신당하고 있다네요. 보호자로서 보증을 서야 하는데 신용불량 위기라 보증 자격도 안 된다고. 잘 됐네. 모자가 쌍으로 길바닥 신세가 되겠어. 저녁 6시 지은이가 퇴근하고 돌아왔습니다.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아침보다는 한결 편안해 보였습니다. 할머니 나왔어. 뭐냐? 밥은 먹었고? 응, 회사 사람들이랑 먹었어. 할머니는? 나도 챙겨 먹었다. 지은이는 내 눈치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오늘 별일 없었어? 준기 씨, 또 안 왔지?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왔다. 앞으로도 올 일 없을 게다. 제 코가 석자라 너한테 신경 쓸 겨를도 없을 테니까. 그게 무슨 말이야? 아니다. 그냥 그런 게 있어. 너는 몰라도 돼. 그냥 넌 앞만 보고 살아. 뒤에 있는 더러운 쓰레기들은 할미가 다 치워줄 테니까. 나는 지은이를 식탁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주었습니다.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찻잔의 김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납니다. 서미자의 건물은 경매에 넘어가고 그녀의 재산은 공중분해될 겁니다. 그녀가 누리던 그 모든 화려한 일상은 신기루처럼 사라지겠죠.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 빈털터리가 된 그들이 갈 곳을 잃고 헤매다 결국 이곳 내 집 문 앞까지 기어오게 되는 그 순간 나는 준비해둔 굵은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주며 이 긴 복수국의 마침표를 찍을 겁니다. 지은아. 응? 내일은 연차 내라. 왜? 재미있는 구경하러 가자. 아주 통쾌하고 속 시원한 구경. 창밖에는 어느새 땅거미가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찬란한 태양이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서미자 씨, 부디 푹 주무시길. 내일 겪을 일은 오늘과는 비교도 안 될 테니까. 날이 밝았습니다. 결전의 날입니다. 나는 평소보다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창문을 여니 서늘한 새벽 공기가 밀려 들어왔지만 내 가슴은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내 손녀가 흘린 눈물을 닦아주고 묵은 빚을 청산하는 날이니까요. 할머니, 일어났어? 지은이도 잠을 설쳤는지 부스스한 얼굴로 방에서 나왔습니다. 내 말대로 회사에 연차를 낸 모양입니다. 그래, 밥 먹자. 오늘은 힘쓸 일이 많을 테니 든든히 먹어야 한다. 우리는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한 아침 식사였지만 우리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요함이 폭풍 전야라는 것을요. 오전 9시 약속이나 한 듯 김 비서에게서 첫 번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원 집행관들이 출발했습니다. 서미자 소유 강남 빌딩 3곳 동시 집행 들어갑니다. 나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입가에 미소를 띄었습니다. 시작됐구나. 같은 시각 서미자의 집은 아수라장이었을 겁니다. 그녀는 어제 저녁 내 전화를 받고 실신했다가 깨어난 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겠지요. 어떻게든 돈을 막아보려 백방으로 뛰었겠지만 이미 내가 쳐놓은 그물은 그녀의 목을 단단히 조이고 있었을 겁니다. 아마 초조하게 창밖을 내다보며 혹시라도 빚쟁이들이 들이닥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었겠지요. 하지만 그녀가 맞이한 건
빚쟁이가 아니었습니다. 오전 10시 서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건물 관리소장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법원에서 사람들이 나왔어요. 지금 로비에 딱지 붙이고 난리가 났습니다. 뭐? 법원? 무슨 딱지? 경매 개시 결정문이요. 건물 압류 들어왔다고요. 세입자들도 다 나와서 웅성거리고 기자들까지 냄새 맡고 왔는지 카메라 들고 설치고 서미자는 수화기를 떨어뜨렸을 겁니다. 경매. 건물주에게 그보다 더 무서운 단어가 있을까요? 내 건물이, 내 자존심이, 내 인생이 남의 손에 넘어가 갈갈이 찢긴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으니까요.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을 겁니다. 옷을 갈아입을 정신도 없이 잠옷 위에 코트만 걸친 채 현관문을 열었겠지요. 현장에 가봐야 한다는 본능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를 맞이한 건 복도에 진을 치고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었습니다. 서미자 씨 되십니까? 누구세요? 캐피탈 채권 추심팀입니다. 어제부로 기한이익 상실되셔서 가재도구 압류 집행하러 왔습니다. 비키세요. 사내들이 구둣발로 거실을 밀고 들어왔습니다. 서미자가 이게 무슨 짓이야? 나가 하고 악을 썼지만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거실의 명품 소파, TV, 장식장의 양주들에 붉은 딱지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방에서 자고 있던 준기가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야? 이 사람들 누구야? 준기야, 막아. 저거 내 크리스털 화병이야. 건드리지 마. 하지만 준기놈이 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겁에 질려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벌벌 떨기만 했겠지요. 그 시각 나는 지은이와 함께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할머니? 내 시어머니 될 뻔했던 여자가 제일 자랑스러워하던 곳. 거기 구경 가자. 우리가 도착한 곳은 서미자의 소유인 JNU 빌딩 앞이었습니다. 가관이더군요. 건물 입구 유리문에는 부동산 임의경매 개시 결정이라는 안내문이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고 그 앞에는 카메라를 든 기자들과 웅성거리는 세입자들로 북새통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어머, 저거 봐. 진짜 망했나 봐. 강남 알짜 건물이라더니 하루아침에 이게 무슨 꼴이야? 건물주가 사채까지 썼다며? 쯧쯧. 지나가는 사람들의 비웃음 섞인 수군거림이 내 귀에 꿀처럼 달콤하게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 저거, 그래, 저게 그 여자의 실체다. 빚으로 쌓아 올린 모래성. 파도 한 번 치니까 저렇게 힘없이 무너지는 꼴을 봐라. 나는 지은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돈 자랑하던 그 입이 이제는 비명을 지르느라 바쁘겠구나. 오후 3시. 서미자는 집에서도 쫓겨났습니다. 가재도구에 압류 딱지가 붙고 집주인마저 전세 보증금 압류 들어오기 전에 방 빼라고 난리를 치는 통에 견딜 수가 없었겠지요. 그녀는 준기를 데리고 도망치듯 집을 나왔습니다. 갈 곳이라곤 낡은 모텔뿐이었습니다. 모텔 방에 들어서자마자 서미자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이런 꼴을 당해야 하는데,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자신이 무엇을 건드렸는지, 누구의 영린을 건드렸는지, 그때였습니다. 서미자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내가 심어둔 정보원 최 실장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최 실장? 알아봤어? 대체 어떤 놈이 내 뒤를 친 거야? 서미자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매달렸습니다. 회장님,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배우가 누군지 아시면 기절하실 텐데. 뜸 들이지 말고 말해. 누구야?
금융가에서 박 회장이라고 불리는 큰손입니다. 본명은 박말순. 박말순? 처음 듣는데? 내가 모르는 사람이야. 모르는 사람 아닐 겁니다. 이 박 회장이라는 분, 손녀가 하나 있는데, 이번에 회장님 아드님이랑 파혼한 그 아가씨라던데요? 뭐? 서미자의 숨이 턱 막혔습니다. 손녀, 파혼, 설마, 아닐 거야. 그 시장통 할망구, 그 촌티 나는 노인네가 박 회장이라고? 네. 평소엔 신분을 숨기고 서민 코스프레를 하고 다닌답니다. 근데 건드리면 뼈도 못 추린다는 소문이 자자해요. 회장님, 진짜 큰일 나셨네. 그 양반한테 찍히면 강남 바닥에서 못 살아요. 전화가 끊어지고 서미자는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공포가 쓰나미처럼 밀려왔습니다. 자신이 근본 없는 년이라고 모욕했던 그 손녀, 수준이 안 맞는다며 무시했던 그 할머니, 그 할머니가 내 목줄을 쥐고 흔드는 저승사자였다니. 아, 서미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후회해도 이미 늦었습니다. 되돌리기엔 너무 멀리 와버렸으니까요. 엄마, 왜 그래? 누구야? 준기가 놀라서 물었지만 서미자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살아야 한다. 살아야 해. 자존심? 체면? 그딴 건 이제 사치였습니다. 당장 내일이면 길바닥에 나앉아 굶어 죽을 판인데 체면이 무슨 소용입니까? 가야 돼. 준기야, 일어나. 가자. 어딜? 그 할머니한테. 아니, 박 회장님한테. 가서 빌어야 해. 발바닥을 할그라면 핥고 죽는 신용을 하라면 해야 해. 그래야 우리가 살아. 서미자는 미친 사람처럼 준기의 손을 끌고 모텔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내 집 주소를 불렀습니다. 가는 내내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삐었지. 용서해 주실 거야. 그래도 사돈이었는데. 손녀 사랑하신다니까 손녀 봐서라도. 저녁 6시. 나는 지은이와 함께 저녁을 먹고 느긋하게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아까 그 건물. 진짜 경매 넘어가는 거야? 그럼. 절차는 이미 시작됐다. 돌이킬 수 없어.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그리고 김비서 아저씨는 누구야? 지은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제 지은이에게도 진실을 말해줄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은아, 할미가 사실은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딩동 마이너스.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현관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려댔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머리는 산발이 되고 눈물 콧물 범벅이 된 서미자와 그 뒤에서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는 준기가 보였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나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지은이에게 말했습니다. 저것 봐라. 내가 말한 재미있는 구경이 제 발로 찾아왔구나. 나는 지은이를 데리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지 않고 인터폰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회장님, 사돈 어른, 저예요. 미자예요. 제발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서미자는 현관문 앞에 털썩 무릎을 꿇더니 이마를 바닥에 찌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준기야, 너도 빨리 빌어. 살려달라고 빌어. 준기놈도 영문도 모른 채 옆에 꿇어앉아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며 빌어대더군요. 지은이는 입을 틀어막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할머니, 저 사람들 왜 저러는 거야? 왜긴, 자기들 목숨줄이 내 손에 달려있다는 걸 이제야 안 거지. 나는 지은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나가자. 직접 마주보고
내가 받은 상처만큼 돌려줘야지. 나는 신발장 옆 창고에서 미리 준비해둔 굵은 소금 한 바가지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지은이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지은아, 응? 이거 들고 나가서 저것들한테 뿌려라. 내가? 그래. 내 손으로 직접 해야 해. 그래야 내 속에 응어리가 풀린다. 부모 없는 서름, 돈 없는 서름, 저것들이 줬던 그 모든 모욕. 이 소금이랑 같이 다 털어버려.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아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지만 이내 단단해졌습니다. 우리는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끼잉 마이너스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자 복도에 엎드려 있던 두 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더 이상 촌티나는 시장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옥색 한복을 기품 있게 차려입고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내려다보는 나는 그들의 생사여 탈권을 쥔 심판자였습니다. 오셨나, 서미자 씨. 내 차가운 목소리에 서미자가 파들짝 놀라며 내 발목을 잡으려 기어왔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눈이 멀어서, 제가 미쳐서 회장님을 못 알아뵀고, 못 알아봐? 알아봤으면 굽신거렸겠지. 내 그 썩어 빠진 속물근성이 나는 역겨워. 사람을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 급을 나누는 내 그 눈알이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건물 다 가져가셔도 좋아요. 제발 길바닥에만 나앉지 않게 해주세요. 준기랑 지은이 다시 결혼시키면 되잖아요. 제가 며느리처럼 모실게요. 서미자가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짓거렸습니다. 지은이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뭐, 결혼? 다시? 지은이가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줌마, 아직도 정신 못 차리셨네요. 내가 미쳤어요? 당신 같은 시어머니 밑으로 다시 들어가게. 그리고 준기 씨. 지은이가 준기를 노려보았습니다. 준기는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당신 어제 우리 집 와서 뭐라고 했어? 엄마한테 빌라고? 엄마 말 거역하면 상속 못 받는다고? 그래, 이제 그 잘난 상속 못 받게 생겼네? 꼴 좋다. 지은아,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준기가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변명했지만 지은이는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할머니, 나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아. 지은이는 소금 바가지를 높이 들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할머니한테, 나한테 줬던 상처, 이걸로 다 갚아줄게.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 차악 마이너스. 하얀 소금이 허공을 가르고 서미자와 준기의 얼굴 위로 사정없이 쏟아졌습니다. 아, 따가워. 엄마야. 소금 세례를 맞은 두 모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굴렀습니다. 꼴사나운 풍경이었습니다. 들었지? 내 손녀 말. 당장 꺼져. 내 집 앞 더러워지니까. 나는 싸늘하게 일가라고 지은이를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문 밖에서는 여전히 회장님, 지은아 하고 울부짖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우리는 더 이상 듣지 않았습니다. 거실로 들어온 지은이가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긴장이 풀린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나 속이 다 시원해.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것 같아. 지은이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나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 그거면 됐다. 내가 웃으면 할미는 그걸로 족하다. 창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 어둠 속에서 떨고 있을 서미자와 준기에게는 내일의 태양이 뜨지 않을 겁니다. 그들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요. 전쟁은 끝났습니다.
우리의 완벽한 승리로 소금이 하얗게 흩뿌려진 내 집 현관문이 닫히던 그 순간 서미자와 준기의 시간은 멈춘 것이 아니라 지옥으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두 모자는 강남의 화려한 야경을 뒤로하고 24시간 운영하는 찜질방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가진 거라곤 서미자의 낡은 가죽 가방 하나와 준기의 주머니에 든 담배 한 갑이 전부였습니다. 찜질방 수면실은 코 고는 소리와 눅눅한 땀 냄새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명품 실크 잠옷만 입던 서미자가 누런 찜질복을 입고 딱딱한 매트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에 붙은 환풍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마치 자신의 인생이 갈려나가는 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옆에서 준기가 배를 움켜쥐고 칭얼거렸습니다. 엄마, 나 배고파. 식혜랑 계란 좀 사줘. 저기 매점에 컵라면도 팔던데. 서미자는 신경질적으로 준기의 등짝을 후려쳤습니다. 짝소리가 수면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야, 이 미친놈아. 지금 식혜가 목구멍으로 넘어가. 당장 내일 잘 곳도 없는데 처먹을 생각만 해? 아, 왜 때려? 엄마가 해결한다며. 박 회장인가 뭔가 하는 할머니한테 빌면 된다며. 근데 이게 뭐야? 소금만 뒤집어 쓰고. 주변 사람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아줌마, 조용히 좀 합시다. 잠 좀 자자고요. 거지면 거지답게 구석에 처박혀 있을 것이지 어디서 냄새나게 떠들고 있어. 거지. 서미자의 귀에 그 단어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불과 3일 전까지만 해도 백화점 VIP룸에서 사모님 소리를 듣던 자신이 찜질방 바닥에서 거지 소리를 듣고 있다니. 서미자는 주머니를 뒤적였습니다.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몇 장과 동전 몇 개. 이게 전 재산이었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그 할망구를 무시해서? 아니면 그 촌스러운 손녀를 며느리로 안 받아서? 아무리 곱씹어봐도 답은 하나였습니다. 그녀가 믿었던 돈이라는 성벽이 사실은 모래성보다 약했다는 것. 일주일 뒤 찜질방 비용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두 사람은 강남을 떠나 변두리 동네의 허름한 고시원으로 쫓겨났습니다. 보증금은 없고 월세 35만 원 선불입니다. 둘이 쓰기엔 좁을 텐데. 고시원 총무가 떨떠름한 표정으로 열쇠를 던져주었습니다. 방문을 열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창문 하나 없는 한평 남짓한 방. 성인 남자 한 명이 눕기에도 벅찬 공간에 두 사람이 구겨져 들어가야 했습니다. 아, 뭐야 이거. 준기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책상 밑에서 손가락만한 바퀴벌레가 기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서미자는 아무 말 없이 신발을 벗어 바퀴벌레를 내려쳤습니다. 퍽! 노란 체액이 터져나왔지만 닦을 휴지조차 아까워 그녀는 발로 슥슥 문질러 버렸습니다. 엄마, 나 여기선 못 살아. 집에 가자. 아빠한테 연락해 보면 안 돼? 네, 아빠. 그 인간이 위자료 한 푼 안 주고 이혼한 지가 언젠데 연락을 해? 그리고 내 아빠도 이미 새살림 차려서 우리 알기를 벌레 보듯 해. 정신 차려, 최준기. 이제 우리 편은 아무도 없어. 돈이 말라가자 서미자는 결국 인력사무소 문을 두드렸습니다.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다던 그녀가 이제는 남이 먹다 남긴 뚝배기를 닦아야 할 처지가 된 것입니다. 그녀가 배정받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시장통에 있는 순대국밥집이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생선 좌판을 깔고 악착같이 돈을 벌었던 바로 그 시장 말입니다. 아줌마, 여기 깍두기 좀 더 줘요. 이모, 국물이 식었잖아. 다시 데워달라니까. 손님들의 고함 소리가 빗발쳤습니다.
서미자는 고무장갑을 낀 채 허겁지겁 홀을 뛰어다녔습니다. 네, 갑니다. 금방 가져다 드릴게요.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고 콧등에는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디서 감히 소리를 질러 내가 누군 줄 알아? 하고 맞받아쳤겠지만 지금은 그럴 힘도 자격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쫓겨나면 당장 오늘 저녁은 굶어야 하니까요. 주방 뒤편 설거지통 앞 산더미처럼 쌓인 뚝배기를 닦으며 서미자는 흐르는 눈물을 훔쳤습니다. 세제 독이 올라 손끝이 갈라지고 피가 맺혔습니다. 따가웠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더 쓰라렸습니다. 그 할머니도, 박 회장도 이렇게 살았을까? 문득 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촌스러운 옷을 입고 상견례장에 나왔던 나. 내가 겪었을 그 40년의 세월. 10원 한 푼 아끼며 모욕을 견디고 가족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쳤던 그 처절한 시간들을 서미자는 이제야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에겐 희망이라는 출구가 있었지만 서미자의 앞에는 절망이라는 벽뿐이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면 할수록 현재는 더 비참해졌습니다. 화려했던 펜트하우스, 명품들, 사모님 소리 듣던 나날들. 그 모든 기억이 이제는 그녀를 고문하는 형벌이 되었습니다. 중기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인력사무소에서 건설 현장 잡부로 보내졌지만 점심시간에 몰래 도망쳐 나왔습니다. 내가 미쳤어? 흙먼지 뒤집어 쓰고 벽돌을 나르게. 내 손은 펜대 굴리라고 있는 손이야. 그는 편의점 알바라도 구하는 대신 꼽을 쳐둔 비상금으로 PC방에 틀어박혔습니다. 모니터 속 가상 세계에서 그는 여전히 레벨 높은 용사였고 길드원들에게 명령을 내리는 대장이었습니다. 현실의 시궁창을 잇기 위해 게임에 몰두하며 언젠가 로또가 터져 다시 강남으로 돌아갈 헛된 꿈만 꾸고 있었습니다. 썩은 동아줄인 줄 알면서도 놓지 못하는 멍청한 짐승처럼 말이죠. 한편 그들과 정반대의 시간이 내 집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회사를 정리했습니다. 더 넓은 세상에서 공부하고 싶다는 손녀의 오랜 꿈을 나는 기꺼이 지원해주기로 했습니다. 내 돈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거니까요. 할머니, 나 진짜 가도 돼? 할머니 혼자 두고. 지은이가 짐을 싸다 말고 울먹였습니다. 가라. 가서 내가 보고 싶은 거 실컷 보고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와. 이 좁은 땅덩어리, 좁은 인연에 얽매이지 말고 헐헐 날아라. 할미는 그거면 된다. 출국날 아침 인천공항. 나는 지은이를 배웅하러 나갔습니다. 김 비서가 운전하는 차 뒷좌석에서 지은이는 내 손을 잡고 놓지 않았습니다. 3년 동안 맘고생으로 야위었던 얼굴에 이제는 설렘과 생기가 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나 성공해서 돌아올게. 할머니가 나한테 해준 거 다 갚을 수 있을 만큼 멋진 사람이 돼서 올게. 그래. 우리 지은이는 이미 멋진 사람이다.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는 걸 아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내 손녀니까. 공항 출국장 앞. 지은이가 캐리어를 끌고 게이트로 향하다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할머니, 사랑해. 건강해야 해. 나도 사랑한다. 내 새끼 잘 가라. 지은이가 손을 흔들며 게이트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내 눈가에 맺힌 눈물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40년 묵은 체증이 씻겨 내려가는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돌아오는 차 안.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습니다. 회장님, 서미자 씨 소식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관심 없다. 죽었냐? 아니요. 끈질기게 살아는 있습니다.
시장 국밥집에서 설거지하고 아들은 PC방 전전하고 꼴이 말이 아니랍니다. 고시원비도 밀려서 조만간 쫓겨날 판이라던데요. 나더라. 도와주지도 말고 더 괴롭히지도 마라. 네, 그냥 두시게요? 나는 엷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그들에게 내리는 가장 잔인한 벌이다. 죽는 것보다 더 괴로운 게 뭔지 알아? 화려했던 과거의 기억을 껴안고 시궁창 같은 오늘을 사는 거야. 매일매일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아, 꿈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빌면서 지옥 같은 현실을 마주하는 것. 그게 내가 그들에게 주는 종신형이야. 차가 강남대로를 달립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건물이 스쳐 지나갑니다. 한때 JNU 빌딩이라고 불렸던 이제는 새 주인을 만나 리모델링 공사가 한창인 그 건물. 나는 그 건물을 보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돈이란 참 무서운 것입니다.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괴물로 만들기도 합니다. 서미자는 돈의 노예가 되어 괴물이 되었고 나는 돈을 부리는 주인이 되어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 차이가 오늘의 결말을 만들었습니다. 김비서, 네, 회장님. 오늘 저녁은 시장 가서 순대국밥이나 한 그릇 하자. 김비서가 백미러로 나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회장님 입맛에요? 괜찮으시겠습니까? 왜?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사람 냄새나고 좋잖아. 어쩌면 거기서 서미자가 닦아놓은 그릇에 밥을 먹을 수도 있겠군. 그것도 꽤나 운치 있겠어. 나는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그래요. 나는 여전히 시장통 할머니 박말순입니다. 다만 내 가족을 건드리는 자에게는 자비 없는 저승사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는, 그리고 이제는 사랑하는 손녀를 더 넓은 세상으로 날려보낸 아주 홀가분하고 행복한 할머니일 뿐이죠. 가을바람이 차창을 넘어 들어옵니다. 어디선가 밥 짓는 냄새가 납니다. 사람 사는 냄새가 납니다. 이 냄새가 참 좋습니다. 오늘의 이바구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놀라운 인생 사연들을 누구보다 먼저 무료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